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이라고 믿는 본격 책 읽고 글 쓰고 농담하는 방송 이 책 읽을 77회 지금 시작합니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면서 들을 때마다 가슴 시린 곡이죠. 곡 김광석님의 서른쯤에 속 가사로 시작해보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날의 습관 때문인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창문을 열어두었다가 긴 소매 옷을 찾아 서랍을 뒤적이며 가을이 왔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죠. 제가 바로 이곳을 떠날 때에도 딱 그랬던 것 같은데 계절도 다시 돌아오고 떠나간 저 제재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책이 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즌6 운 좋게 77회로 돌아온 저는 제재입니다. 77, 네, 더블 7, 네, 럭키 7이 둘씩이나 있는 77회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늘 그렇듯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셔야겠죠. 네, 이름만 불러봐도 좋은 두 분의 이름이니까요. 네, 오늘은 별다른 수식 없이 네,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곰곰님, 샤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샤입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누가 먼저 들어갈지 눈치를 보시고 네. 여러분, 제재가 돌아왔습니다. 왜? 아니 아까 밖에서 만났을 때도 이렇게 안 반겨주시면서 이제 우리 방송용 관계잖아요. 네. 프로 방송러가 다 되셨어요. 새삼스럽게. 네. 제재 오프닝이 딱 들릴 때 청취자 여러분들이 환호성을 지르셨을 거예요. 이게 누구 목소리야. 맞아요. 제재를 아는 분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럼 네. 다들 기다리고 네. 꿈에 나오고 막 밤에 잠 못 자고. 제발 그래서 썼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일단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좀 어떤 분들은 금방 돌아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돌아왔고. 1년이 넘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제가 딱 그 고별 방송 했을 때가 그때도 가을 겨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닌가? 네. 그래. 여러분 고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약간 은퇴 선언했다가 번복한 느낌. 그러니까요. 네. 괜찮아요. 마이클 조던도 은퇴 선언했다 다시 돌아서 우승했잖아. 맞아, 괜찮아요. 네, 아무튼 기분이 이상한데, 네, 저는 돌아왔고요. 예. 제재 되게 어색한가 봐요. 어색해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무슨 첫방 하는 것처럼 어제 되게 떨려서 잠도 잘 못 자고. 왜 이래? 모기 때문에 못 잤다며. 그것도 그런데 모기가 못 자는 걸 도와줬죠. 설레서 못 자는 걸. 네. 그러면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궁금해하실 테니까 네네네. 제재가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간략하게 듣고 그러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공고님이나 저의 근황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제재가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와 네. 도대체 어쩌다가 다시 방송을 하게 되었는지 다시 네. 여기 있게 되었는지를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제가 일본에 이제 일을 하러 갔었어요. 그때 멋있다. 고별 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네. 근데 일본에 일을 하러 갔다가 왜 뉴스가 많이 나와요. 사실 일본의 일자리 천국이다, 뭐다 해서 말들이 거의 많은데. 완전 고용이다. 네. 뭐 심지어 일자리 부족이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일본 그 자국민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저희 아무튼 이제 상황이 이거 한마디로 정리해야 돼. 네네네. 그 너무 환상 가지지 마시고 제가 할 말은 그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돌아왔고요. 어쨌든 네, 일은 가서 열심히 했는데, 네,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올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형들께서 제가 이제 갈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을 즈음에 와서 같이 방송하자 이런 얘기를 약간 농담반 진담반으로 많이 해주셔서 방송하러 왔어요, 사실. 한국. 결론. 네. 방송하러 한국 왔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공고님은 참 여전하시네요. 네,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어요. 제재가 너무 반가워서 그래. 그런 섬뜩한 말을.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환영합니다. 돌아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근황도 아무래도 시즌 5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약 2달 정도 조금 안 그쵸, 됐을 텐데 예. 네.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두 분 근황도 좀 짧게 음. 들어볼까요? 네, 최샤님? 이거 되게 오랜만의 패턴이다. 봄에 약간 기억까지만 얘기했는데 바로 예. 아, 제재가 토스 올리고 이쪽에서 스파이크 때리는 거 이거 되게 오랜만에 그렇죠. 패턴이다. 네네. 저희가 갑작스럽게 좀 시즌 5를 시즌을 끝내면서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좋은 일은 지금 확인하셨듯이 제재가 돌아오는 일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한 달 내로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음.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보다 길어졌어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재에게 있다는 것을 그 얘기를 안 했네요. 네, 맞네요. 네. 저희는 진짜 한 달 내에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아니 제재가 그 일본에서 또 한국 오고 하니까 적응하느라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뭐 시차도 있고. 그래가지고 몸이 한 달 동안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서야 네. 이 귀한 분을 모셔서 이제 녹음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아 제가 사실 매주 치과를 가요. 아직도 네, 아직도 가는데 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사람한테 스트레스더라고요. 아, 그렇죠. 맞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송이 좀 늦어졌습니다. 사랑니도 뽑고. 네, 공금님. 네, 저도 뭐 별일 없이 지냈고요. 저희는 아마 저랑 샤샤님은 방송하지 않으면 보통 그냥 회사에 다니면서 일하는 거 말고는 일상이 없는 그렇죠. 삶을 다니고 있고 음. 요즘에는 그 직장에 혹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면 공감하실 텐데 직장에서 좀 바쁠 때가 이럴 거예요. 이럴 때 직장에서 좀 일을 잘하는 동료가 그만둘 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일이 참 많아. 장점은 그나마 일이 정리가 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저랑 샤샤님은 이제 같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네네. 서로 막 이렇게 릴레이처럼 인수인계를 막 하고 있어가지고 한 2주 정도는 매우 정신없고 매우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인수인계 받을 때 조금 편하시긴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네. 자기가 할 일을 페이퍼로 쫙 정리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최소 A4 15장인 거야. 이런 거죠. 그렇군요. 네. 오랜만에 또 두 분 근황도 들으니까 참 좋은데요. 이런 멘트 안 했던 것 같은데 되게. 네. 초반에 네. 어색할 수 있죠. 그럼요. 낯설 수 있죠. 어색해요. 낯설고. 이런 풋풋함까지 청취자 여러분들이 즐겨주실 겁니다. 네. 제재가 돌아왔으니까요. 그 사실 예전 방송했을 때도 적응이 안 됐지만 참 항상 언제나 그 곰곰님의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는 새침한 표정이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재 진짜 적응 안 된 것 같은데 마이크 만지지 말아요. 네. 만지면 소리 들어간다. 그러네. 네. 네, 저희가 시즌 6로 다시 뭉쳤습니다. 예. 네, 저희가 사실 원래 그 시즌 6 간단하게 포맷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큰 틀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책 다루고 저희가 쓴 글 다루고 네. 그거는 변함이 없는데 사실 원래 저희가 시즌 6 기획 회의를 했죠. 네. 아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네. 치열하게 회의를 했고 네, 교촌 그렇죠. 먹는 시간 동안 네, 저희가 한 달 내에 돌아오겠다는 의지로 네. 굉장히 가열차게 회의를 했고 네. 나름의 결과물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재님이 네. 저희가 원래는 그 베스트셀러를 네. 정해서 베스트셀러를 소개하는 이제 이 책으로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맞아요. 베스트셀러가 재미가 없거나 저희가 읽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책일 때 어떤 그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까지 생각을 차마 못했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정리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읽고 싶은 책을 주로 골라서 읽었는데 네. 사실 베스트셀러는 어쨌든 간에 잘 팔리거나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유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고르는 책을 우리가 같이 읽고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베스트셀러 순위별대로 한번 읽고 방송을 해보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목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특정한 책을
사서 각자 읽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다들 절반이나 3분의 1쯤 읽었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우리 톡방에 올라오잖아요. 네. 이거 얼마나 읽으셨어요?부터 시작해서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떠보면은 안 읽었다. 다들 반응이 그다지. 네,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베스트셀러가 의미가 있지만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책이나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나누는 게 훨씬 낫겠다.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네. 원래 골랐던 책을 과감히 접고 제재님이 이제 다른 책을 고르셨고 그렇죠. 저는 그 책을 접은 뒤로 한 번도 펴보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읽지 않았는데 펴보지 않았다고. 저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심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냥 저희가 좋아서잖아요. 그렇죠. 저희 취미로 방송하고 있어요라고 그렇죠. 말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 베스트셀러를 억지로 읽다 보니까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좋아서 하는 방송인데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서 해야 되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좋아하는 방송인데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책 하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함정이 하나 있기는 해요. 네. 과연 제재가 고른 책이 우리가 다 좋아하는 책인가라는 함정이 있기는 한데 우리 중에 일부가 좋아하는 책. 일부라고 해봤자 저 한 명 같은데 3분의 1이면 굉장히 크죠. 아, 그래, 그렇죠. 한 명이라도 그럼. 사실 저희가 프로 방송론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차마 이제 저희가 시간 쪼개서 하는 이 방송을 저희가 약간 하기 어려운 책을 그치, 의무감으로 하는 게, 하면 되게 네.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걸로 하는 게 제 생각엔 청취자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실 것 같고 네. 네. 억지로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또 나눌 얘기도 많을 것 같고. 네. 제재에게 첫 책을 맡긴 건 당연한 이유인데 원래 외국에 나가면 이런 한국어에 대한 그리움이 되게 커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재가 들어올 때 읽고 싶은 한글 책이 되게 많을 것 네.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맡겼는데 일본 작가의 책을 골라왔네. 야. 네. 사실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런데 저도 사실 고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그러니까 다른 청취자분들이나 이제 이 두 분도 공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방인으로서 타국에 있다 보면 그 완벽하게 내가 여기에 녹아들지 못한다는 뭔가 되게 이름 모를 아련함 같은 게 있어요. 아쉬움.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 오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겪었던 겪었던 그런 감정들. 내가 약간 제 3자로 바라봤던 그 세계, 이런 게 생각이 나서. 글 좀 늘었겠는데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아니요. 기대한다. 형편없습니다. 네, 전혀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2부 이 글 기대해 주십시오. 제재 글이 나옵니다. 저는 예상이 돼요. 벌써 두 분이 이제 한숨 쉬면 이거 읽으란 말이야. 약간 이런 예상이 되는데. 그럼 공범님이 읽자. 일단 길이를 보고 길이를 보고. 네. 아무튼 그랬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 작가의 책을 골랐는데 그런 의미와 일본 작가의 책이 어떻게 연결된지 좀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제가 있으면서 어떤 이방인으로서 느꼈던 감정들, 바라봤던 어떤 제 3자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그들이 아주 잘 녹아든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제가 이걸 일본어로 읽었으면은 아니 한국어 글이었던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 들었었겠지만 이게 어쨌든 한국어로 번역이 된 책이고 해서 저는 그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한국어로 쓰여진 텍스트라는 점, 그 다음에 일본 작가의 책이라는 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저 혼자 맛볼 수 있는 네, 그런 책이라서 골랐습니다. 네. 잠깐 그냥 궁금한데 네. 일어 원서로 있었어도 읽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있겠지. 제재 일본에서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읽을 수는 있는데 방송 1년 뒤에 해야겠죠. 1년 동안 읽어야 돼. 그럼요. 메뉴판도 잘 못 읽는. 하루에 한 페이지씩. 그렇죠. 하루에 한 페이지면은 참 그것도 대단한 건데. 네, 아무튼.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책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럼 제가 고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물론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는 제목 보고 바로 아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작가죠. 네, 근데 영화 감독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하신. 그렇죠. 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네, 감독님의 걸어도라는 일단 동명의 영화가 있고요. 이 영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네. 그럼 영화가 먼저인 거죠? 그렇죠. 네, 영화가 먼저고. 진짜? 네.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에 일본에서 개봉을 했다가 음. 국내는 2009년에 개봉을 했고 2016년에 다시 한국에 재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영화로 먼저 접한 케이스고 이 소설이 나왔다고 해서 네, 저는 사실 선물을 받았는데 소설을 읽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이 주제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영화랑 소설 그러니까 같은 작품이 있다면 주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원작일 거 아니에요. 형들은 어느 쪽이 더 영화랑 소설 중에 최전님 왜 항상 나인가? 저는 그냥 지금 딱 드는 생각은 둘의 퀄리티가 비슷하다면 네. 보통은 소설 원작으로 영화를 만들면 퀄리티가 비슷하지가 않아요. 비슷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설 원작을 선호하는 편이고. 선호하는 편이시고. 근데 둘 다 나름의 퀄리티가 괜찮다면 저는 영화 쪽인 것 영화 같아요. 쪽. 특히 그 당신 인생의 이야기 있잖아요. 예. 네. 한국에는 그 어라이벌에서 컨택트로 컨택트라는 나온 예. 제목으로 예. 들어왔던 그거는 저는 영화가 더 좋았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거 샤샤님이 보시고 인생 영화라고 해서 아직 못 보고 있어요. 아 너무 인생 영화일까봐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의 인생이니까. 남의 인생 영화. 예.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영화는 뭔가 내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을 때 봐야 될 것 같다. 밥 먹으면서 볼 수는 없겠다. 이런 그치. 느낌 있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따위는 안 오는 거야. 그런 거는 정말 오기 힘들죠. 그래서 못 보고 있습니다. 아직. 맞아요. 사실 그래서 타인의 인생 영화가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 뭔가 내가 좀 너무 좋다 그러면. 맞아요. 근데 드네빌레브 감독이 너무 사실 그거 단편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맞아요. 그 뭐랄까 서사구조랄까 이야기는 되게 짧아요. 별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지는 않아요. 외계인과 주인공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대부분 네네. 아닙니까? 그게 다예요. 그러다 외계인 가지 그냥 그러고 끝나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서 뭐지? 지금 어떻게 스포하신 거예요?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네. 근데 그 안에서 그 영상이랑 소리랑 분위기로 어떻게 긴장감을 고조해 가는가에 대한 그 감독의 노하우가 굉장해요. 그래서 약간 집중을 안 하고 그냥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로만 보면 되게 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시카리오 감독인가요? 그런가요? 드네빌레브가 그런가? 모르겠다. 그 저거 만드셨어요. 모르겠네요. 저도 약간 아는 척 해보려고 예. 모르는데 얘기해봤어요. 예. 네. 되게 유명한 감독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 그렇죠.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그렇죠.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영화 소설을 보자면 저는 네. 잘 모르겠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음. 특별히 어떤 매체가 더 우월하다는 잘 모르겠고 둘 다 명확하게 그 즐거움을 주는 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저한테는 그래서 작품별로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제 책 속에 들어가기 앞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확실하게 100%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영화를 더 선호하는구나.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글을 잘 못 쓰는구나. 그렇게 야, 이렇게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고고님이지. 저 굉장히 팬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평생 영화나 찍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굉장히 팬인데라는 얘기도 네. 네. 제가 영화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팬인데 작가는 그닥 이런 얘기일 수도 있지. 아니 근데 글도 되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주인공이 이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네. 문장으로 쓰여진 것들이 영화에서는 안 나와요. 그렇지. 그래? 예, 심지어 영화에서 나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심지어 나레이션도 안 나와요. 제가 영화도 다시 봤는데 그냥 멍하니 어머니 아버지를 보는 장면들이 다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문장으로 풀어 쓴 작품이 이건데 예. 약간 TMI 느낌일 수 있겠다 그럼 책이. 그럴 수도. 네, 맞아요. 나는 그냥 느꼈는데 자꾸 이렇게 느꼈다고 말해주는 거지. 근데 오히려 약간 시원하게 긁어주는 면도 있었던 게 영화에서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넘어갔던 장면들이 이런 감정에서 이런 감정이 있었고 이런 어떤 슬픔을 느꼈구나라는 게 다 여기 구구절절이라고 할 뻔했네요. 구구절절이. 네, 세세하게 쓰여져 투머치 있어서. 토커인가요? 네, 아무튼 아니 근데 그 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가 네. 많이 본 건 아닌데 그 나레이션이 원래 별로 없지 않나요? 많진 않죠. 네. 그냥 제 느낌에는 되게 보여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는 보고 되게 대가
같다 하는 느낌이 약간 들었던 게 원래 보여주는 게 훨씬 어려워요. 아, 우리가 글을 쓸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설명하는 게 훨씬 쉽고 보여주는 게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아주 단적으로 질투라는 감정을 굉장히 느끼고 있다. 그럼 그거를 그냥 내가 어떻고 저쩌고 설명하는 건 훨씬 쉬운데 어떤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이 주인공이 지금 굉장히 질투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건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고레데이루카즈 감독이 그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극적이지도 않으면서 네. 그냥 장면만 보면 저게 무슨 감정인지가 뭉클하게 다가오는 거야.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정확히 말씀하신 게 사실 이 책에서 쓰여진 그 장면들이 영화 속에서 영상으로 표현되어질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주인공 아버지의 뒷모습 정말 뒷모습만 나오고 나레이션도 없고 그냥 바라보는 시선만 나와요. 근데 거기서 느끼는 감정들이 정확히 소설에 쓰여져 있는 거 보면 이 감독은 정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정말 자기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바를 영상으로 정말 잘 표현하는 감독이구나. 그리고 진짜 재능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영화가 더 좋았지만 이 작품에 한해서는 약간 사실 청취자분들께서도 소설을 먼저 읽으시고 이게 영화가 있었어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 반대도 있으실 텐데 뭔가 양쪽 다 플러스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 들어가기 전에 벌써 책 내용을 다 얘기해 버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책이고요. 책이 굉장히 작아요. 작고 이제 일본 책 같아요. 그렇죠. 약간 일본 문고본 같이 생긴 그런 디자인이고 표지도 물론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 되게 예쁘고 사진이 아니에요? 일러스트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작품에도 등장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나비가 그려져 있고 노란 나비. 네. 있고. 그거 무슨 나무예요? 이거요. 모르겠네. 푸르른 나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순간 무슨 제가 디자인한 줄 알고. 아니. 네, 그렇고 그 글 자체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있고 그런 책이고요. 자, 그래서 다 읽고 어떠셨나요, 다 샤샤님? 읽고 바로 다 읽고로 넘어가서 그러게 책의 개괄을 한번 정리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야기인지 짧게 다 들은 줄 알고. 그러니까 저도 책 근데 그 내용이랑 페이지 수 얘기하고 또 제제 책 중간에 책갈피처럼 뭐가 꽂혀 있는데 일본어로 돼 있는 건가요? 맞아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기차표 같은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되게 특이한 건데 지금 제 책에 꽂혀 있는 책갈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냐면 저게 그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서 뭐 경주 여행 패키지 상품이에요. 근데 그게 그 경주 시내에 있는 어떤 전차가 예를 들어 있다면 그 전차 회사에서 발권하는 투어 패키지 티켓인데 A, B, C로 나눠져 있어요. 티켓이. 이건 C네요. C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는 그 A 티켓을 보여주면 경주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 B는 그 예술 아니다. 예술 뭐 기타 관련 전시 이런 거 볼 때가 C 지금 저 책갈피고 B 같은 경우는 그 경주 시내 아무 식당이나 가서 먹을 수 있어요. 네, 물론 금액 신기하다. 제한은 있고. 아이디어 괜찮다. 네,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전시나 어떤 뭐 무슨 온천을 간다든지 그런 데 쓸 수 있는 티켓인데 제가 그 지금 티켓 같은 경우는 요코스카라는 지역의 그 패키지 티켓인데 C를 못 했어요. A랑 B만 하고 먹기만 하고 미술관을 갔는데 다 그날따라 휴무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던 그렇구나. 그런 티켓이고요. 오, 신기하다. 예, 진짜 이거야말로 TMI인데 이거 왜? 그랬고. 우리 방송 그렇지 뭐. 네, 그랬고요. 네, 저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거로도에 대해서 이제 영화를 안 보셨거나 책도 안 보신 이제 청취자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줄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주인공 이제 료타라는 남자가 자기 본가에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 날이 이제 친형이 있는데 그 친형이 이제
죽은 지 15주기가 되는 해에 이제 본가에 찾아가서 온 가족들이 15주기이기 때문에 모여요. 모여서 그 하루 동안 벌어지는 내용이고 그 중간중간 이제 주인공의 회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얘기함으로써 그 과거랑 미래가 이렇게 얽혀 있는 네. 네, 그런 어떤 가족 소설이라고 하기 좀 뭐하고 네,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뭐 줄거리의 기승전결이라고 하면 진짜 제재가 얘기한 게 다예요. 그게 막 맞아요. 이렇게 굉장한 사건들이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진짜 본가에 찾아가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네. 끝인 소설이죠. 그러니까 이야기 구조로만 보면 간단한데 음. 사실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떤 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그 음. 장면들을 음미하는 아, 맞아요. 힘이 있어서 음. 네. 그게 예, 소설에도 여지없이 이어지는 네, 음. 그런 작품입니다. 맞아요. 보면 그 시제라고 해야 될까요? 시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되게 다양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맞아요. 처음에는 이럴 때가 약간 있었어요. 적응하기 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쓰면서 말하고 있는 시점은 현재, 예를 들어서 현재이면 이 사건은 한참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중간에 그거보다 전에 있었던 일을 중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서 얘기를 하고 맞아요. 그거보다 뒤에 있었던 일도 자연스럽게 맞아요. 얘기를 하고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적응이 안 됐는데 조금 보다 보니까 잘 읽히더라고요. 네. 음. 예, 저도 그랬고요. 이게 사실 저는 영화로 먼저 접했다 보니까 음. 읽으면서 되게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중간에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나 그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영화에서는 안 나와요. 아예. 아 그래요? 그냥 그날 딱 하루만 나오고 아, 진짜. 네. 그럼 뭐 그럼 진짜 풍성하게 만들어주겠다 텍스트가. 그쵸. 영화를. 예. 아 이랬었구나. 어. 아, 주인공이 그 잠깐 생각하는 장면 1초 나왔다 지나가는데 그 1초 사이에 이런 걸 생각했겠구나. 이런 게 약간 감독판의 느낌이네요. 아, 그러네. 확장해서 이렇게 그렇겠네요. 설명해 네, 주는. 그렇겠네요. 네. 음. 그랬었고, 네, 저희 그럼 이제 책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네,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공금님부터. 네. 고맙다. 아니, 저는 네. 사실 책을 읽을 땐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이 재미없다거나 지루해서가 아니라 네. 책에서 나오는 그 상황들이나 장면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 거기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는 게 되게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약간 공감을 하게 되잖아요, 주인공에. 아무래도. 네. 주인공의 공감하면서 보면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타인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그걸 이 사람이 견디고 하는 것들이 똑같이 공감이 돼가지고 처음에 좀 힘들었고 그래서 다 그러니까 책을 다 덮었을 때도 뭐 너무 재밌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힘들었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근데 밑줄 그은 데는 되게 많았어요. 되게 신기하게 밑줄은 많이 그었는데 한참 뒤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아예 덮어놓고 있다가 밑줄 그어놓은 부분만 다시 봤어요. 근데 참 좋더라고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쵸. 내용면으로 힘들 수도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좀 무의식 중에 그 가족에 있어서 힘든 부분에 있어서는 잊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되게 세세하게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친형의 죽음이라든지 그 친형의 죽음으로써 이 이제 주인공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이제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뭔가 그 집착처럼 형에 그쵸. 대해서 안고 있는 아픔이라든지 그런 게 잘 아주 좀 날카롭게 예, 세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마주하는 저희로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었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샤샤님? 채샤님은 네. 네, 저도 쉬운 작품은 아니었는데 일단 좋은 거를 얘기하자면 네. 그런 건 있었어요. 솔직히는 저는 처음 보면서 문장력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셔서 전문 뭐 그 작가는 아니신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 일단 봤는데 네. 보면서 확연히 드러나는 장점은 씬을 너무 잘 만드신다. 아, 그러니까 섬세해, 관찰력이 너무 섬세해. 아 맞아요. 그래서 어떤 장면을 포착하는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어떤 장면들, 뭘 말할까 말까 멈칫하는 장면, 걷는 장면, 뭐 이런 네. 것들을 감정을 드러내는 게 되게 섬세하시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고 네. 끝까지 보고 나서의 감상은 그런 거였어요. 뭐 딱히 나쁘고 부정적인 건 아닌데 네. 이런 거지. 아, 일본도 역시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마찬가지인가 보구나 싶으면서 가족 참 어렵다. 그게 그 주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족은 어쩔 수 없이
감정이 엉켜 있는 존재들인 것 같아. 맞아요. 그게 끊어지지가 않아. 맞아요. 감정들이 아무리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쿨하게 지내고 막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고 이렇더라도 1년에 한 번인데 거기에 가면 자기 모든 눌러놨던 감정들이 다 드러나서 폭발하는 거야. 다시. 그렇죠. 네. 그 유년 시절부터 엉켜 있는 이런 감정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드러나는 주된 감정을 얘기하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욕망이랑 죄책감인 것 같아요. 음.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욕망하고 음.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근원적인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지. 아. 그 엉킨 고리가 끊겨지질 않는 거야. 그렇죠. 그게 계속 작품 끝까지 가는데 이 죄책감이랑 욕망은 둘 다 부정적인 어휘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거나 부정적이거나 긍정적 이런 구도를 전혀 취하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담담하게 서술하면서 그냥 인생이 이런 거고 가족이 이런 거지 하고 끝나요. 그냥. 맞아요. 이 되게 좀 뭐 일본 소설들이 보통 그렇기는 하지만 네. 던져주는 게 좀 묵직하고 여운이 되게 많이 오래 남아요. 네. 이렇게 기승전결 딱 해서 깔끔하게 해결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어서 끝나고 나면 소설이 삶에 연장되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지. 아 그래 가족 참 어렵지. 나도 어렵지.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자칫하면 그 심파 쪽으로 빠질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조는 엄청 담담하죠. 끝까지. 그렇죠. 네.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방구석 일렬 그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거기서 한국 영화, 일본 영화가 나왔어요. 거기서 그 사유리 씨인가? 아무튼 네. 다른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만 해도 그 우리나라는 기승전결이 명확하고 주제 의식이 있는 게 중요하고 일본은 그냥 그런 거 없고 현상을 보여주고 끝난다.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현상을 보여주고 끝나는 게 오히려 생각할 거리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각자의 몫으로 던져지는 거니까. 그래. 그렇죠. 이 책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저도 읽고 나서 나쁘지는 않았는데 네. 내가 이 책을 서점에서 봤다면 집어들어서 끝까지 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한국의 기승전결이 뚜렷한 소설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니 현실이 충분히 힘든데 왜 영화나 소설까지 이런 느낌인 거지. 영화나 소설은 약간 판타지로 대리만족을 하고 끝나면 좋지 않은가? 그렇죠.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고. 아 맞다. 저는 책을 한 4분의 1쯤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부정적인 느낌 하나도 없이 제재가 돌아왔구나. 그 자체가 부정적인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제대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사실 두 분의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 저는 사실 저도 밑줄 그은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관통하는 딱 하나의 문장. 오. 내가 밑줄 그은 데 있을까 되게 궁금하다. 그런 게 있을까? 정말 딱 한 문장입니다. 음. 이 소설을 관통하는 이 작품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 저는 이걸 꼽고 싶은데 네. 늘 이런 식이란 말이지 꼭 한 발 늦는단 말이야. 저는 이 문장이 이 작품을 관통하는 문장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늘 그렇잖아요. 뭐 나중에 효도하지 뭐라든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저희 부모님을 바라보는데 항상 늦죠 뭔가. 그치. 네. 그 늦는다는 게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물론 늦는다는 거이기는 한데 내가 뭔가 바빠서 아차해서 놓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영원히 좁힐 수 없는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과 여유와 자원이 주어졌다면 그 간격을 좁혀서 부모에게 잘하고 뭐 효도할 수 있었을까? 아닐걸요? 영원히 늦을 수밖에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그렇네. 그럼 이게 그런 거겠네요. 아 내가 늦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아니고 인생은 언제나 늦을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 네, 저는 그렇게 거구나. 봤어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제가 방금 말한 문장이 주인공이 무슨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내뱉었던 문장이 아니고 그 스모 선수 얘기를 하다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났었는데 이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기억이 난 거예요. 그쵸, 예. 스모 선수 얘기를 하면서 늘 이런 식이야 한 발 늦는단 말이야 이렇게 툭 내뱉는 문장이 영화에선 그러고 그냥 끝나요. 근데 여기 소설에서는 뒤에 이거를 살짝 풀어서 그쵸, 예. 한 두 문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인생은 언제나 한 발씩 늦다. 그것이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를 잃고 난 뒤에 얻은 솔직한 깨달음이다.
딱 이렇게. 저는 명확하게 딱 네. 그 줄에 밑줄을 그어놨어요. 저는 제가 읽은 딱 그만큼이에요. 하이파이브라도 하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 해주실 거예요. 스튜디오 냉기가 흐르네요. 네. 네, 저는 그 문장이 정말 이 책을 다 이제 거의 끝 무렵에 그 문장이 나오는데, 네.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이 수많은 장면들을 이제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썼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그 일본도 우리나라랑 그 같은 동양권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가족의 형태가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 것 네. 같아요. 이걸 보니까 네. 서로 얽혀 있는 문제들도 비슷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저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일본에 있으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 개인주의가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근데 가끔가다 보면 너무 과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나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을 저는 꽤 봤어요. 뭐 제가 일하면서 봤던 뭐 손님들이라든지 근데 그런 느낌이 여기 이제 주인공 어머니한테서 저는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예, 이런 건 또 뭐랄까요 좀 일본의 어머니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머니성도 물론 있지만 일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캐릭터 유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책에 그 뭐 유머랄 게 거의 없잖아요. 유머가 사실 네네네. 거의 안 나오는데 네네. 유일하게 보면서 약간 빵 터진 장면이 그거였어요. 그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그쵸, 아버지가 네.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혼자 남아 계신데 어느 날 이제 나비가 한 마리 날아오니까 그게 이제 돌아가신 남편인 네, 그쵸. 줄 알고 네. 하는 대사가 이제 당신이지요 그러면서 나 재밌게 잘 살고 있으니까 아직 데리러 오지 말라고 그 장면이 유일하게 빵 터졌어요. 되게 아련하게 당신이지요 그러다가 나 당신 없이 재밌게 잘 살고 있으니까 아직 오지 말라. 예. 그 사실 영화에서 그 어머니 역할을 하신 분이 일본에서 굉장히 대배우신데 그 대사를 정말 맛깔나게 잘 살리. 그 장면 나와요? 예, 나와요. 네. 저는 똑같은 장면에 밑줄을 그었는데 저는 사실 그 대사가 되게 약간 뭐랄까 무섭달까 그랬어요. 이 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그 아버지와 자식들 어머니와 자식들과의 관계가 뭐랄까 그러니까 관계는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어떤 종류의 되게 현실적인 관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어머니를 생각하든 아니면 가족을 생각하든 저는 어느 정도 이상적으로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영역이 그치.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통 엄마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생각이나 느껴지는 감정은 저는 다분히 사실적이지 않다고 그치. 생각해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상이나 이미지인 거지. 근데 이건 그쵸. 너무 현실적이라서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나비가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뭘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좀 네. 무섭게 느껴졌어요. 저는 사실. 가족의 관계라는 이 용광로가 되게 특이한 게 이타심이랑 이기심이 되게 막 분리할 수 없이 얽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고 근데 가족이니까 서로를 생각하는 이타심도 있고 이게 좀 얽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그 관계로 묶이면 저 사람이 싫어도 끊어낼 수 없는 그치 그런 거지. 그리고 뭐 부모 자식 관계는 본인이 원해서 양쪽이 다 원해서 생긴 게 아니니까 맞아. 그런 부분이 좀 잘 써 있지 않았나. 그런 게 되게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쵸. 그래서 작품 내에서 그런 말하는 장면이 나와 이건 좀 다른 장면이긴 한데 그 아내 될 사람을 이제 같이 데리고 본가에 가잖아요. 네. 그래서 가서 이런저런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내가 어떤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뭐 큰 비밀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비밀을 끝까지 안 알려줄 거라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제 약간 농담조로 여자들은 참 무섭구나. 그러니까 그 아내 될 사람이 사람은 누구나 무섭지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느낌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약간 인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찰력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어떤 자기만의 통찰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풀어내는 그런 그 감성이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근데 되게 좀 제 입장에선 특이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네네. 이 정도 통찰력이 있고 하면 뭔가 예.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약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음. 교조적이라고 하죠. 그쵸. 또 교훈을 주거나 네. 그래서 인간은 가족은 막 이렇고 네. 이렇게 따뜻하고 걸군 휴머니즘이고 이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삶은 이래.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삶이 되게 복잡하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재가 이제 한 문장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인 것 같아요. 네. 그 문장만 딱 읽으면 이거예요. 기쁘거나 슬프다는 식의 알기 쉬운 감정은 아니다. 알기 어려운 만큼 인생 그 자체에 가까워진 듯한 기분이다. 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이게 네.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본인은 이제 또 딸을 낳아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그렇죠. 그러고 원래 그 차 운전을 안 했었는데 그래서 네. 어머니가 되게 서운해하셨었는데 음. 그 딸아이를 위해서 차 운전을 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복잡다단한 감정들이 막 드는데 뭐 꼭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한 감정이 든다. 뭐 이런 서술하는 대목인데. 네. 저도 거기에 밑줄을 그었는데 음. 나도 뭐 한 문장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약간 들어서 약간 초조하네요 지금. 저죠. 공건위의 문장 하나 듣고 네. 마무리하시죠. 네. 잠깐만 먼저 할 걸. 공건위 문장 엄청 많잖아요. 문장 굉장히 많이. 아무거나 예. 골라 잡으세요. 아니 저는 이거 할게요. 이거는 이 책에 뭐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여준다는 건 아니지만 네. 저는 이런 문장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어머니가 항상 주인공한테 치과에 가라. 그 뭐 틈 날 때마다 인사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계속 안 간 거지. 그리고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그제서야 치과에 가기 시작했다.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빼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요. 치과 의사가 말했다. 이고 이 다음 문장인데 전부 치료하는 데는 1년이 걸렸다. 이 문장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작품에서 그 부모와 나와의 자식 간의 관계가 항상 어딘가 모르게 자식이 한 발 늦다라는 거를 계속 이런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영화에서는 그 마지막에 버스를 타고 아까 늘 이런 식이란 말이지 하고 내뱉고 끝나고 부모님이 버스를 정류장에서 집까지 돌아가는 뒷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이 주인공이 그 아까 말했던 조금 커버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그 부모님 묘지에 찾아오면서 끝나요. 아 진짜. 근데 그 묘지에도 나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참 진짜 잘 만든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시기를 되게 권장하는. 네. 사실 이 책보다는 훨씬 더 보기 아까 조금 공고님이 그 좀 이렇게 다 읽어내기가 되게 힘들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영화는 확실히 좀 덜 그럴 거고요. 네. 오히려 아까 이건 또 샤샤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기보다 우리 삶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 너넨 어떻게 생각해? 정도로만 얘기하고 끝나는 그런 워낙 이제 그런 거에 능한 감독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영화를 보시는 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작품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네. 개인별로 이제 자기가 약한 감정이 있잖아요. 내가 그치, 약한 그치. 고리가 있어. 근데 맞아요. 저는 그런 거에 좀 그런 걸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로 싫다가 아니고 누군가의 쓸쓸한 뒷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아이가 있잖아요. 그 그쵸. 아이랑 같이 그리고 아버지랑 같이 어딜 가는데 아이는 빨리 가고 아버지는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 따윈 없이 이마엔 희미하게 땀까지 흘려가며 온 힘을 다해 발을 옮길 뿐이었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그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이제 핸드폰 보는 척하면서 속도를 맞추는 거죠. 아버지는 아스 씨에게 뒤처질 수 없다는 듯 그러면서도 필사적이라는 것은 들키지 않으려 했다. 이런 게 전 너무 좀 힘들어요. 누군가가 되게 애쓰고 있다는 걸 애써 감추려고 하지만 그게 보이는데 뭐 이런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좀 특히나 이 작품에서의 그 나오는 아버지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쵸. 그 약간 의원을 운영하시던 의사이시기도 했고 어떤 자기만의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치.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서 의원도 못하게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진짜 프라이드 하나로 먹고 사시는 분인데 되게 안쓰러운 시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네. 그래, 근데 장단점이 있다. 아버지가 사실 되게 꼰대잖아요. 음. 근데 아버지가 꼰대라서 꼰대였던 그래도 그 시절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약간 안쓰러울 수도 있고 근데 애초에 꼰대가 아니었으면 지금 가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뭐 부축이라도 하고 갈 수 있을 텐데 싶기도 하고 저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것 같아요. 그래. 바로 그 점이 이 작품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딱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뭐라고 딱 설명할 수 없지. 복합적이요, 굉장히 네. 모든 장면들이.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사실 이 중간에 사실 이 작품의 가장 큰 뭐랄까요 포인트라고 하면 사실 이 형의 죽음으로 인한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기류, 변화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걸 다 다루기에는 저희가 네. 이 한 회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모자르고 그죠. 네, 네. 또 저만 신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한 장면씩만 더 얘기해 보죠. 한 장면씩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저는 네. 우리는 모든 스포를 얘기하는 방송이니까 그럼요. 책에 그 형이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물에 빠진 어린 아이를 구하고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15년째 매해 기일에 오는 거죠. 와서 이제 네. 절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어머니 아버지는 매우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 아이 앞에서는 아닌데 그 아이가 떠나면 매우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요. 그렇죠. 그게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공곰님이 불편하다고. 저는 불편해요. 그리고 이 주인공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 엄마 아빠 같은 마음이 하나도 없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거야.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엄마 아빠의 솔직한 마음이란 뭐냐면 사실 미운 거지 그 아이가. 아빠의 감정은 고작 저런 애 때문에 내 아이가. 그치. 그쵸. 그런 거지. 엄마의 감정은 내 아이를 네가 죽였으니 넌 계속 고통받아라. 인 거죠. 그런 거지. 그렇죠. 저희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할까요? 그러니까 이 형이 어떻게 죽게 됐냐면 그 바다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그 한 아이가 바다에 빠졌는데 그 아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 아이를 살리고 형은 죽게 되는. 근데 그 형은 이 가족 내에서 동생의 시선으로도 그렇고 부모의 시선으로도 그렇고 정말 최고의 아들, 그렇죠. 그다음에 정말 내 롤모델인 형 이런 느낌의 아들이었는데 그런 사고로 이제 자식을 잃고 나서 그 소년을 매 그 기일마다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인사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까 고모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부모님의 시선에서는 너가 와서 여기서 참회하면서 고통받아라 그런 그러니까. 부모님 거죠. 입장에서는 네. 아들은 의대도 합격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을 것 같았던 그렇죠. 네. 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15년이 지났지만 변변치 않게 지내고 그러니까 특별히 훌륭하다거나 대단한 인생이 아니고 루저에 가까운 그리고 본인도 그걸 알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지. 이성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 아이의 지금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사람을 구했다는 거는 되게 숭고하고 그 아이의 잘못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또 싫은 거지. 뭐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저도 맞아요. 공고님 말씀처럼 그 부모의 감정이 이해는 가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공고님이 이제 주인공이 그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말한 게 맞다고 생각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날 것의 감정이 들어요, 당연히. 근데 그거를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는 게 문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인간으로서의 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솔직한 말들을 하는 부모님은 약간 인간으로서의 품위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런 것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런 말은 가족끼리만 할 수 있는 것 그렇지. 같아요. 그래서 폭력이 되는 거죠. 사실은 가족한테도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이 맞아. 있는데 그렇죠. 가족이니까 그 날 것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네. 정말 이렇게 가족의 여러 면면들을 저희한테 장면으로서 쭉 풀어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장면 더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끝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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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가 시간이 네. 아무래도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돼서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하고 싶은데 저는 자꾸 저도 모르게 이제 두 분 영화를 안 보셨겠지만 오늘 좀 개인적으로 저만 약간 영화랑 책을 동일시해서 한 작품으로 자꾸 저는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품에 나오는 이 어머니 역할을 그 키키키린이라는 일본의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지 네 않나요? 맞아요. 일본의 그 대배우신데 그분이 연기를 하셨는데 이제 9월 15일에 별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책을 어제까지도 계속 읽다 왔는데 자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영화를 잘 못 보겠는. 네, 그래서 책으로 보면서 상상하면서 약간 추모하면서 봤던 그런 작품이어서 저는 사실 오늘 시즌 6 첫 회기도 하고 네, 그런 의미로도 참 의미 있는. 네, 그 얘기 들으니까 영화가 더 보고 싶네요. 저는 그 배우분을 모르는데 일본 영화를 거의 안 봐서 근데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느 날 제 타임라인에 그분 추모글이 엄청 올라왔어요. 그래서 누구지 했었는데 이 엄마 역할을 하셨군요. 네. 사실 이 걸어도의 약간 연작처럼 태풍이 지나가고라는 그 작품도 있어요.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물론 이제 감독을 하셨는데 그 작품에도 이 영화에 나오는 아들과 그 키키키린이 어머니 역할로 똑같이 나와요. 다만 이제 내용은 다르고 물론. 네. 근데 아무튼 그 연달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명절이잖아요. 네.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샤샤님은 간단하게. 예. 저는 매우 좋았는데 당황하시네요. 네. 우연한 계기에 읽게 되면 한번 읽기는 좋은 책. 하지만 여전히 나는 집어들지 않을 것 같은 책. 전혀 좋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죠? 네.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저한테 변명하시듯이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가끔 좋은 작품은 너무 불편하니까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네. 그렇습니다. 되게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시즌 6 첫 회에 제가 좋아하는 책으로 이제 고르게 돼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그 다음 저희가 이 책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할 책은 제가 골랐고요. 곰곰님이 곰곰이 골랐고요. 네. 그 신영철 평론가가 새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목이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고 이게 제목부터 나온 지 며칠 안 됐을 거예요. 저는 종이책으로 사야겠다. 저도 보통 전자책으로 사는데 이건 종이로 사야겠다. 그래서 종이책으로 샀고요. 아마 제가 이거 며칠 전에 샀는데 인터넷 서점에는 있었는데 오프라인은 아직 안 깔려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책을 읽고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뭐 이분이 보통 평론 많이 하니까 작품들 문화 작품들 문학 아무튼 이런 평론도 있고 실제 뭐 우리 탄핵이나 남과 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쓴 칼럼 같은 것들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엮여 있군요. 어떨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제목부터가 너무 기대가 되네.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제목부터 약간 먹고 들어간다고 하죠. 네. 먹고 들어가. 네. 저는 신영철 평론가 책을 사실 많이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정확한 사랑의 시험을 너무 재밌게 봐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책 보통 추천사 같은 거 잘 안 믿잖아요. 근데 어떤 소설을 딱 들었는데 뒤에 신영철이 평론을 썼어. 추천사를 썼어. 그러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느낌은 좀 있어요. 이제 다음 방송 때까지 저 책을 읽으면서 아무래도 그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을 읽는 슬픔에 대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거든요. 다음 내일까지.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책은 신영철 작가님의 평론가님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으로 저희는 찾아뵐 거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곰곰님, 샤샤님, 네. 그 오복성 패스라고 아세요? 피광토끼요.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옛날 컨텐츠들은 얘기하잖아요. 맞네요. 21세기인데. 나는 뭔지 모르겠네요. 목숨 패스 뭐지? 저는 피광통키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난 피광통키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또 제가 느끼는 또 새로운 세대 차이? 거짓말이지. 그래요? 저는 진짜예요. 진짜로 안 봤어요? 왜냐하면 신기하다. 그 시절에는 SBS가 지방에 안 나왔어요. 네, 저는 20세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의 느낌은 자폭이고요. 자폭 방송 재밌고. 네. 오랜만에 제재 들어와서 되게 좋았고 저는 오프닝부터 제재가 돌아왔구나라는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고 사실 이 책 같이 읽고 나누는 거 제가 집어들진 않을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전혀 나빴던 거 아니고 진짜 좋았고요. 다만 너무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그게 힘든 점이 좀 있었고 예. 하지만 어쨌든 나로서는 읽지 않을 것 같은 책을 제재 때문에 읽게 되고 또 확장되고 이런 면들은 되게 좋았고 그런 생각들 같이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미생은 보는데 송곳은 안 보는 약간,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작품은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불편한 맞아 거죠. 힘든 그런 불편함이 이런 기회에 읽어서 저도 좋았던 것 같고 저도 오늘 방송은 한 문장으로 줄이면 다시 또 이건 것 같아요. 제재가 돌아왔다. 그래 제재가 돌아왔다지. 여러분 제재가 돌아왔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마지막 얘기하자면 방송 어제 준비 연습하면서 오프닝 멘트도 한번 제가 이렇게 녹음도 해보고 했는데 오. 이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두 분의 방송을 제가 그 일본에서 자주 들었던 건 아니지만 안 그랬겠지. 들었겠지. 안 들어- 아니, 들었어요. 왜 들었는데. 들었겠어 뻥치시네. 그거. 근데 그 제가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게 톤 다운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작품에서부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늘 그래, 시즌 6 첫 작품 아주 그냥 네, 오늘 약간 형들이 저라면 안 읽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왠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비슷한 그래서 얘기 좋았다고 진짜로. 네. 저 감사하죠. 아니, 네. 우리 방송이 내가 골랐으면 안 읽었을 것 같은 거를 남이 골라서 읽는 재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쵸, 네. 그렇게 확장되는 거지. 아니면 자기 세계 계속 갇히는 거지. 네. 아무튼 오늘 제재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예. 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그 두 형과 방송할 수 있어 너무 좋았고 오랜만에 사실 저한테 약간 일본은 이제는 애증의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가기 전까지만 해도 애정의 나라였는데. 애정의 나라고 뭔가 마음의 고향 이런 어. 느낌이 있었는데 막상 또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고 와서 보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살긴 어렵겠다. 근데 이 계속 곁에 두고 관찰하고 싶은 이 욕망은 제가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그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생각 그다음에 형들과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생각은 충만했던 그런 생각으로 충만했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즌 6 77회 첫 회죠.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과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상 되시고요.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